네, 안녕하세요. 20년 1, 2회차 식품기사 기출문제 제5과목 생화학 및 발효학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효소의 작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효소는요. 보통 어떻게 돼 있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온에서 가열하면 효소의 역할이 방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식품 공정에서 식품을 제조하여 줄 때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가열해주는 처리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얘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불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우린 가열 처리를 했었죠. 자,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죠? 어떠한 메커니즘에서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정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 역할을 해주는 게 효소였어요. 어떻게 역할을 하죠? 어떠한 기질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어떤 효소가 달라붙을 거예요. 두 개를 반응시키면은 효소와 기질이 결합을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을 하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효소와 기질 복합체가 형성을 한다는 것은 이 효소와 이 기질과 딱 맞는 효소가 와서 작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딱 맞아야 된다. 두 개 이상의 기질에 촉매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어떠한 특정 기질에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맞는 애들끼리 그 복합체를 형성해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요. 4번이 되겠네요. 위스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나왔습니다. 위스키는요, 발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발효에 의해서 제조되는 주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위스키가 아니라 발효주는요,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요, 단발효주와 단발효주, 복발효주로 구분이 됩니다. 복발효주로. 자, 단발효주는요, 정말 어떠한 당원이 있으면은 그 당질을 바로 발효시켜주는 것을 우리 단발효주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럼 복발효주는 뭘까요? 얘네를요, 발효시켜주는 거와 동시에 당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 당화와 발효 두 단계에 나눠가지고 발효를 시켜주는 거를 우리 복발효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복발효주에는 두 가지로 또 나눠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단행 복발효주와 그리고 병행 복발효주로 구분이 됩니다. 단행 복발효주 같은 경우에는요, 당화와 발효가 진행된다 그랬는데 이걸 하나의 기질에서 당화시켜줄 수 있는 효소를 같이 넣어주고 발효시켜주는 미생물을 같이 넣어줘서 당화와 발효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 걸 단행 복발효주라고 말을 하고요. 병행 복발효주는 그럼 2단계로 나눠서 당화를 먼저 진행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발효를 시켜주는 걸 우리 병행 복발효주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뭐 있을까요? 이렇게 단발효주에 들어가는 게 주로 과실주 그리고 포도주 같은 게 이 과실주에 해당되겠죠. 이 포도주들이 단발효주에 해당이 되고요. 단행복발효주에 해당이 되는 것이 맥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행복발효주에 들어가는 것이 청주나 탁주가 주로 병행 복발효주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뭔지 볼게요. 맥주와 같은 공유 위스키, 공유를 발효시키는 거죠. 공유를 발효시키는 것은 메가이의 옥수수 라임액을 사용하여 단식 증류기로 증류한 것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얘는 증류한 게 아니죠. 공유 위스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단행 복발효주라 그랬습니다. 단행 복발효주는 뭐다? 당화와 발효를 한 번에 진행해 준 거를 우리 단행 복발효주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효소의 직접적인 촉매작용 메커니즘으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나왔습니다. 효소는요, 아까 말했어요. 단백질로 이루어졌고요. 촉매작용을 합니다. 촉매작용이란 거는 어떠한 작용을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나게 해줍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메커니즘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근접병행효과, 교류결합 효과, 산염기 촉매라는 거는요, 어떠한 그 효소가 근접했을 때, 아니면 공유 결합을 통해서, 아니면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촉매의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조효소 작용은요, 얘가 효소의 보조인자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조효소가 바로 뭐예요? 코엔자임이라고도 말을 하는 이러한 조효소라고도 말을 하는데, 자, 이거는요, 효소의 직접적인 메커니즘이 아니겠죠. 조효소는요, 따로, 효소와는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핵세포와 DNA와 결합하고 있는 염기성 단백질은 진핵세포의 세핵 안에는요, DNA가 결합하고 있는데 그 DNA는 어떤 거라 그랬죠? 이중나선 구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염기성 단백질이랑 결합을 하고 있대요. 바로 그런 단백질은 뭐다? 3번 히스톤이다. 히스톤 단백질의 주요 그래서 기능이 뭐예요? DNA와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8분자씩 우리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이사이에 얽혀서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싸고 이렇게 얽혀 있는 구조로 6개가 하나의 단량씩 묶어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요, 3번 히스톤 단백질. 85번 아미노산 대사에서 필수적으로 알려진 비타민 B12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거는 B6의 종류라 그랬으니까 알아주셔야겠죠. B6에 들어가는 건 바로 뭐다? 피리독산, 피리독사민, 피리독살 들어갑니다. 이름이 매우 비슷하긴 하지만 피리딘은 들어가지 않고요. 핵산을 구성하는 염기의 구성 성분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맥주 발효에서 메가를 사용해서 발효를 시키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나왔습니다. 맥주 발효에 사용하는 거 주로 어떤 발효를 사용해요? 효모 발효를 이용하죠. 효모 발효 중에서도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의 사카로마이세스를 이용해서 주로 발효를 합니다. 자, 주류 발효에서 사용하는 효모의 특징은 뭐예요? 알코올 발효능이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은 나왔습니다. 당화에 필요한 효소들을 생성 또는 활성화, 메가에 당화에 필요한 효소들이 많이 들어있죠. 맞습니다. 맥주의 향미와 색깔에 관여하고요. 효모에 필요한 영양원을 메가를요, 효모의 발효에 사용하기 때문에 효모의 발효에 사용하는 이유는 효모가 잘 자랄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원인데 당밀이 아니라 메가는 유해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없겠죠. 정답은 4번. 자, 87번 보겠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를 공업적으로 분해하여서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RNA 원료는요, 효모를 사용해서 분해를 한대요. 이 원료로 사용되는 효모의 특징이 아닌 것은 나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뉴클레오타이드를요, 분해한대요. 효모를 이용해서. 자, 뉴클레오타이드를 분해합니다. 왜 분해할까요? 바로 우리 MSG 같이 많이 알려지는 정밀성 물질들 있죠. 이게 뭐를 통해서 분해가 돼요? 핵산을 통해서 분해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얘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얘네 뭐를 이용해서 분류를 합니까? RNA 원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해서 사용을 한대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보고 넘어갈게요. RNA 함량이 높은 거를 사용해야 된다. 맞겠죠? RNA 비율이 낮다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RNA가 10이고 DNA가 1이에요. 그러면 1분의 10이니까 10 비율이 높은 거겠죠. 근데 DNA가 10이고 RNA가 1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 비율은 0.1로 낮습니다. 자, 근데 얘네 뭐를 분해해서 사용한다 그랬죠? RNA를 분해해서 사용한다 그래요. RNA를 분해해서 사용하려면 얘네의 비율이 이렇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돼야 될까요? 비율이 높아야지만 RNA의 함량이 높은 거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균체 분리가 횟수가 간단해야지 분해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DNA 유출을 균체 단백질의 이용이 가능해야지 공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세포 내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합성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DNA가 단백질을 합성하려고 그래요. 그럼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표현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아미노산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이루어질까요? 얘가 처음에 리보솜 RNA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리보솜 RNA에서 mRNA로 전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tRNA로 번역이 돼서 그 다음에 이것이
아미노산으로 번역이 단백질로서 우리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자, 관여하지 않은 인자 바로 뭘까요? 4번 DNA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89번 사남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생합성 경로를 순서대로 표시한 것은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콜레스테롤을 생합성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모든 경로 어디서 시작합니까? 아세틸코에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우리 이 콜레스테롤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세포막을 이루는 주요된 구성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을 체내에서 이용을 하려면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해줘야 되겠죠. 콜레스테롤은 어떤 고리형 화합물입니다. 그럼 그런 고리형 화합물이 나오려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된다? 여기 라노스테롤이 나와야지만 이 고리형 화합물이 형성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로 합성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러한 경로 자주 나오니까요. 중요한 경로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파지를 운반체로 하여서 공여균의 유전자를 수용균에 운반시켜 수용균의 염색체 내에서 유전자 재조합시키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기술법은 나왔습니다. 자, 파지는 바로 뭐예요? 미생물 내에서 특이적으로 기생하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 파지라고 말을 합니다. 자, 특이적으로 미생물에 결합을 한다고 말을 했죠. 자, 그럼 파지를 운반체로 했을 때 유전자의 수용균에 운반시켜서 수용균의 염색체에서 유전자 재조합, 자, 공여해주는 균을 유전자를 수용균에 운반을 시켜요. 뭐를 이용해서? 파지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내가 이 안에 있는 유전자를 공여균에 있는 유전자를 파지에 넣어서 이거를 다시 수용균에 있는 유전자에다가 파지를 이렇게 도입시켜주는 거, 뭘 해주는 거다? 바로 형질을 도입시켜준다. 트랜스덕션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답은 3번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피루부산을 탈탄산하여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만드는 효소는 이거 문제 너무 쉽죠. 자, 아세트알데하이드로 탈탄산 시킨대요. 뭐를? 피루부산을. 그러면은 피루부산 정답은 1번, 4번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탈탄산 한다 그랬더니 디카르복실레이즈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효소 문제는요. 이름만 알아도 사실 풀 수가 있어요. 지네이즈는 뭐예요? 바로 탈수소 효소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피루부산을 탈수소화 시키는 효소는 이렇게 하면 이름만 보고도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람과 원숭이가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합성하지 못한다는 거는요. 비타민 C를 만들어주는 효소가 없다는 말이죠. 비타민 C를 만들어주는 효소는 바로 뭐예요? 여기 글로노락톤 옥시데이즈가 바로 비타민 C를 생합성해주는 효소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산업용 미생물 배지 제조 시 사용하는 질소원으로 적합한 것은 자, 우리 배지는요 뭐가 들어가요? 미생물의 생육에 적절한 물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로 들어가는 거는 당원이랑 탄소원이랑 질소원이랑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당원, 질소원. 탄소원, 질소원이라고 당원이랑 질소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얘네가 미생물의 배지 제조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해줘야 돼요? 발효성이 있어야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미생물의 발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미생물 발효성이 부족한 질소원은 바로 뭐다? 1번 사탕수수 폐당밀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맥주 제조 후 발효가 끝난 후 맥주의 한냉 혼탁을 일으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물성 효소는 한냉 혼탁이라는 것은요. 맥주가 혼탁해지는 현상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혼탁 현상이 있는데 맥주가 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둥글둥글 이물이 혼탁해지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원인으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생물학적 혼탁 현상이고요. 하나는 비생물학적 혼탁 현상이에요.
비생물학적. 생물학적 혼탁 현상은 뭐에 의해서 일어날까요? 주로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미생물이 완전히 살균되지 않고 있다가 맥주에서 혼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뭔가 대사를 통해서. 자, 그럼 이러한 생물학적 혼탁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살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생물학적 혼탁은 뭐가 있을까요? 맥주를요, 0도씨까지 낮췄을 때는 혼탁이 일어났다가 얘를 20도까지 다시 올렸을 때는 혼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 한냉 혼탁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거는 바로 뭐다? 폴리페놀과 단백질이 여기 안에 잔존하고 있다가 얘네가 서로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혼탁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 한냉 혼탁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단백질과 폴리페놀이에요. 그럼 없애줘야 되겠죠. 혼탁하는 물질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선 단백질 분해 요소를 사용해줘야 됩니다. 이 중에 단백질 분해 요소 뭐 있죠? 1번 파파인 있습니다. 파파인 주로 언제 사용해요? 우리 조리할 때 고기에 단백질의 연육효소, 단백질을 연화시키는 효소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럽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자, 95번 글루타믹 애시드를 발효하는 균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 우리 글루탐산 발효의 가장 큰 특징은 생육인자로 비오틴을 요구하는 겁니다. 요거는 너무 많이 보셔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자, 9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성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닌 것은 나왔어요. 자, 우리 정미성 물질 어떤 거? MSG 같은 거를 주로 뜻하는데 얘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랬어요? 뉴클레오타이드를 분해해서 발효를 통해서 사용해 준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근데 모든 뉴클레오타이드가 다 정미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물질만이, 특정한 뉴클레오타이드만이 정미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이러한 염기에는 퓨린계랑 피리미딘계가 있죠. 피리미딘계. 자, 퓨린계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가 있습니까? 아데닌이랑 구아닌이 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그러면은 피리미딘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시토신이 있겠고요. 시토신, 티아닌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 중에서 어떤 걸 가진다? 이 중에서 피리미딘계만이 정미성이 존재하지 않고 퓨린계만이 정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뭘까요? 우리 당의 5번째 탄소 위치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포스페이트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정미성을 가지고요. 세 번째로는요, 탄소 6번째 위치에 탄소에 OH기가 있어야지만 정미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미성을 가지는 1번, 2번, 3번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요 XMP 들어가 있고요. IMP 들어가 있고요. GMP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 세 개는 이러한 조건에 맞기 때문에 정미성을 가지는데 4번은 어떻다? 정미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답은 4번. 자, 운동 중에 근육 활동으로 생성되는 과인의 젖상을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당신생 과정을 일어나는 기관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알겠죠. 당신생이 일어나는 건 바로 어디? 간입니다. 자, 왜 간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글리코겐은 바로 뭐예요? 글리코겐은 당이, 포도당이 너무 과잉으로 있을 때나 그 포도당을 저장하는 역할로 우리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죠. 자, 우리 포도당이 있습니다. 포도당. 얘가 보통 우리 근육에서는 근육이 있어요. 이 포도당이, 글루코즈가 포도당으로 들어와서 얘가 혐기적으로 발효를 할 때 운동을 막 했어요. 그럼 글루코즈가 뭘로 분해를 하죠? 락틱애시드 젖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락틱애시드가 다시 혈액으로 나왔어요. 요 락틱애시드가 이번엔 어디로 들어갔을 때? 간으로 들어갔을 때 이러한 락틱애시드가 뭐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죠? 포도당 형태로 다시 변환이 되고요. 이 포도당이 다시 혈액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볼게요.
운동 중에는 근육에서 글루코즈가 젖산으로 분해가 된다 그랬어요. 과잉의 젖산을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당신생이 일어나는 이 과잉의 젖산을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준대요. 이거 어디서? 간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간에서 이렇게 포도당이 막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해줍니다?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서 저장을 해주겠죠. 글리코겐 생합성도 간에서 일어난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빵 발효와 관련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1번 발효빵에 사용되는 건조 효모는요. 압착 효모에 비해서 발효력이 우수하나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했어요. 건조 효모와 압착 효모 한번 볼게요. 제빵할 때 압착 효모라는 건 바로 뭐예요? 발효를 시키는 기질 스타터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 모든 것은 수분 활성도가 높으면 장기 보관이 어렵습니다. 건조한 제품이 장기 보관이 좋아요. 근데 건조 효모는 발효력이 우수하나 반드시 냉장고 건조한 상태인데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효모는요. 발효성당을 분해해서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발효 시 반죽에서 팽창을 일으키면서 제빵을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야지만 반죽에서 이 팽창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밀가루에 포함된 단백질은 단백질 가소분해에 의해서 가소분해되어서 질소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빵 효모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기준으로 최적 활성은 30도 정도 맞습니다. 정답은 1번. 반면에 뭘까요? 압착 효모가 거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압착 효모가 수분 활성이 높기 때문에 수분 활성이 높아요. 더 생생한 상태로 온 거죠. 생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력은 더 좋으나 장기 보관이 어렵습니다. 자, 9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 1kg을 사용해서 알코올 발효와 초산 발효를 진행을 시켰대요. 알코올과 초산의 실제 생산 수율과 각각의 이론적 수율이 90에서 90%, 알코올 발효 시의 수율은 90%, 초산 발효 시의 수율은 85%라고 했을 때 실제 생산될 수 있는 초산의 양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우리 반응식을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알코올 발효와 초산 발효의 반응식을 보시면은요. 포도당을 한 분자를 발효시켰을 때 포도당 한 분자를 발효시키면은 그 알코올은 몇 분자가 나와요? 2분자의 알코올이 발효가 돼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한 분자의 알코올을 다시 발효를 시켜주면요. 한 분자의 초산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줄 수가 있겠죠. 자, 포도당 볼게요. 포도당이 한 분자의 분자량이 어떻게 되죠? 이거 외워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180g입니다. 알코올의 분자량은 어떻게 돼요? 46g이 돼요. 이거는요.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탄소 하나가 12, 산소 하나가 16, 수소 하나가 1 이렇게 해서 분자량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180g을 발효시켰을 때는 나는 이론적으로는 두 분자에 46이니까 92g의 그 알코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론적 수율이 몇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90%라 그랬으니까 0.9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걸 1000g을 한번 바꿔봅시다. 180g을 발효를 했을 때는 92 곱하기 0.9만큼의 수율로 알코올이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 1000g을 발효시켰을 때는 Xg만큼의 알코올이 발효가 돼서 나오겠네요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거 이렇게 비례식 써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X는 얼마가 나온대요? 460g만큼이 나온대요. 자, 그럼 이 460g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거 초산도 똑같이 분자식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초산의 분자량은 얼마가 나올까요? 60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60을 계산을 해줬을 때 아이고 죄송해요. 알코올이 먼저 들어가죠. 알코올이니까 46이 되겠죠. 46짜리 한 분자를 발효를 시켜줬을 때 초산은 한 분자가 나온대요. 초산 얼만큼 나와요? 60g만큼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도 이론적 수율이 어떻다 그랬죠? 여기는 0.85라 그랬습니다. 0.85만큼이 나온대요. 이것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내가 46g을 발효를 시키면은요.
60 곱하기 0.85만큼이 나오는데 나는 얼만큼을 발효를 시켜줄 거예요? 460g만큼 발효를 시켜줄 거죠? 그럼 460g을 발효를 했을 때는 얼만큼이 나올까요? 이것도 어떻게 계산시켜줄 수가 있어요? 비례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이거 계산해주면은 약 510이니까 0.5097kg.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 과정에서 CO2의 첫 번째 수용체를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CO2의 첫 번째 수용체가 되는 것은, 자, 광합성 과정 한번 볼게요. 광합성 과정은 어떻게 되죠? 햇빛을 받아서 광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을 생합성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나는 CO2의 첫 번째 수용체라고 말했습니다. 자, 수용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어떠한 물질을 내가 전달을 하고자 할 때 그 물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것에 응답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수용해서 물질을 전달하는 과정을, 그렇게 해서 전달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 수용체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우리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가요? 광합성이라는 것은 해와 CO2를 넣어서 해와 CO2를 인풋해서 새로운 물질을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과정 메커니즘을 말을 하죠. 그때 우리 CO2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CO2는 바로 뭐에 결합을 하게 되죠? 여기에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인 3포스포글리세레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CO2는 어디에 결합을 해요? 여기 리보스 다이포스페이트에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CO2의 수용체가 되는 건 바로 뭐다? 여기 있는 리보스 1,5-포스페이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자, 여기 우리 이거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구조식을 보고 찾아줄 수 있겠죠. 여기 인상기가 있네요. 두 개가. 이거 뭐라 그래요? 다이포스페이트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정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아니죠. 1번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줄 수 있고요. 우리 이번 과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